우리 야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국민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정치인들은 미국은 무섭고 중국은 보복이 지저분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삼성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은 어때? 순하잖아. 정치적으로 압박할 힘도 없고. 브라질은 30년간 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5천 명을 고용한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노예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을 핑계로 1,800억 원 벌금을 때렸죠. 2억 명 시장을 버릴 배짱은 없을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보낸 답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과문이 아닙니다. 합의서도 아닙니다. 종이 딱 한 장이었습니다. 브라질 법인을 청산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 삼성 꺼져라 외치던 시민들이 하루 만에 제발 돌아와 달라 울부짖었습니다. 30년 신뢰를 밟아버린 대가, 그 참혹한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거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믿음직한 우방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1,800억 원. 우리가 그들에게 청구했던 벌금의 액수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 그리고 20만 명의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브라질 마나우스 제3공장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매일 아침 2만 5천 명의 직원들이 활기차게 출근하던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최신형 스마트폰과 TV를 실어 나르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심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쥐떼와 들개들만이 주인 없는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양철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유령의 비명처럼 들려옵니다. 제 이름은 호베르투 디아스. 브라질 상원의원으로서 지난 20년간 이 나라의 정치를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아니 제 조국 브라질의 미래를 위해 이 뼈아픈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작은 거인을 기억합니다. 당시 삼성의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 그분과의 만찬 자리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와인을 권했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분이 제게 건넸던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1원도 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리고 한국 기업은 돈보다 자존심과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하이에나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한국 기업을 돈 많은 호구, 털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 오만한 착각이 불러온 파멸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계를 18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브라질리아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경제 지표는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브라질리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안과 창문이 모두 가려진 회의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당의 핵심 실세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장격인 페르난도 코스타 의원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 전략의 귀재라 불렸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도 유명했죠. 지지율이 20%대 초반이라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은 필패야. 뭔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 줄 그런 이벤트 말이야. 페르난도가 시가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건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존 개발 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미국을 건드렸다가는 당장 환율이 요동칠 거야.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해. 페르난도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최근 저가 공세 때문에 제조업체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중국. 덩치가 너무 커. 그리고 걔네들은 보복이 지저분해.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막아버리면 우리 농장주들 표 다 떨어져 나가. 안 돼. 페르난도의 눈이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에 꽂혔습니다.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기기였습니다. 한국은 어때?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성은 브라질에 30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마나우스 공장에만 2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어요. 건드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베르투, 자네는 너무 겁이 많아. 한국 기업들, 걔네들은 순해. 우리가 좀 윽박지르고 겁주면 알아서 기는 신용이라도 한다고. 게다가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힘도 없어. 딱 좋은 먹잇감이지. 하지만 그들이 반발해서 철수라도 하면요. 제 말에 페르난도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왁자지껄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을 들은 어른들처럼 말이죠. 철수, 2억 명의 시장을 포기하고 30년간 5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사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손해야. 그들은 절대로 브라질을 못 떠나. 우리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면서 제발 장사하게 해달라고 빌 놈들이라고. 페르난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거칠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노동 착취, 외국 자본의 횡포, 자주권 회복. 듣기만 해도 대중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자극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완벽해. 삼성을 악덕 기업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들을 응징하고 노동자들을 구해내는 영웅이 된다. 벌금으로 1,800억 원 정도 때리고 나중에 뒤로 협상해서 좀 깎아주면 걔네들도 감지덕지할 거야. 선거 자금도 좀 챙길 수 있고 말이지. 일석이조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의 그 기억, 이건희 회장의 그 서늘한 눈빛이 제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자존심이라는 뇌관이 있다는 것을요. 당신들은 지금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일본 기업처럼 계산적이지도 중국 기업처럼 무모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신뢰라는 걸 목숨처럼 여깁니다. 만약 그 신뢰를 깨뜨리면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을 뒤엎을 겁니다. 제 경고에 페르난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호베르투, 자네 혹시 삼성한테 뒷돈이라도 받았나? 왜 이렇게 그들을 감싸고 돌아? 이건 당론이야. 정권 재창출이 걸린 문제라고. 닥치고 따라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표와 권력에 멀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 밀실에서 오퍼레이션 스케이프고트, 즉 희생양 작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타깃은 삼성전자 마나우스 사업장. 명분은 노동법 위반과 인권 침해. 실행 책임자는 노동검찰청의 야심가 카밀라 바르가스 검사였습니다. 그녀는 차기 총선 출마를 노리는 인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여자였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브라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액정 화면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한참이나 그 차가운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질의 모든 언론 일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삼성전자, 아마존의 눈물,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부리는 현대판 노예 농장의 실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안경을 쓴 냉철한 인상의 남자가 조용히 멕시코 지도를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페르난도가 쏘아 올린 화살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화살을 맞은 한국 기업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당의 비밀 회동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마나우스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새벽 5시 아마존의 짙은 안개를 뚫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검찰청과 연방경찰 합동수사팀 차량 20대가 삼성전자 제3공장 정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테러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사무실로 들이닥쳐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리 섭외된 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생중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삼성의 로고는
범죄의 소굴처럼 비쳤고 당황한 직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도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저는 브라질리아의 의원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페르난도의 시나리오는 지독하리만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최전선에는 카밀라 바르가스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노동검찰청 수석검사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거침없는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감각을 지녔죠. 그녀에게 삼성은 정의 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줄 화려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부터 브라질 언론은 카밀라가 흘린 정보들을 받아쓰느라 바빴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초 단위로 체크, 삼성의 초시계 공포, 10년 근속해도 비정규직, 아마존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연 매출 30조 원. 하지만 브라질에 낸 기부금은 쥐꼬리,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가짜 뉴스들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위한 공정 관리는 인권 유린으로 둔갑했고 현지 채용 규정에 따른 고용 형태는 노동 착취로 포장되었습니다. 카밀라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의 화려한 스마트폰 뒤에 감춰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브라질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저는 검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브라질 국민으로서 이 거대한 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지지율 바닥을 기던 여당의 지지도는 수직 상승했고 카밀라 검사는 단숨에 브라질의 잔 다르크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을 흡혈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라던 청년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 삼성 퇴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 박진혁 전무의 소환 조사였습니다. 박진혁. 그는 업계에서 면도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로만 움직이는 전형적인 전략가였죠. 카밀라는 그를 굴복시키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검찰청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 전무가 차에서 내리자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겨우 막아냈지만 욕설과 야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검찰청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의 표정은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조사실 안 카밀라 검사는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의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박 전무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박 전무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초과 근무 기록 조작, 산업재해 은폐, 노조 설립방해, 변명하실 생각은 마십시오. 브라질 법은 당신들의 그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카밀라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박 전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잠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위반했다는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브라질 노동법 제15조, 32조,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조항입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브라질 노동청의 가이드라인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매년 최우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표창장에 서명한 게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희가 범죄 집단이 되었다는 겁니까? 박 전무의 논리적인 반박에 카밀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숨지 마세요. 지금 드러난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국민을 착취해서 배를 불렸어요. 30년간 5조 원 투자? 웃기지 마세요.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30조? 50조?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다시 이곳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저희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마나우스 지역 평균의 1.5배입니다. 이게 착취입니까? 닥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설교를 하려 듭니까? 카밀라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말려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결국 준비해 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법리 논쟁은 법정에서 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면 형사 고발은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박 전무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벌금 및 사회환원금 7억 5천만 헤알, 한화 약 1,800억 원, 그리고 그 밑에는 굴욕적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노조 전임자 100명 인정, 경영진의 공개 사과, 향후 10년간 순이익의 10% 사회 기부. 이것은 합의안이 아니었습니다. 항복 문서였습니다. 아니,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죠. 1,800억 원이라 박 전무가 숫자를 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카밀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검사님, 이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만 말 조심하세요. 묻겠습니다. 이 문건, 그리고 이 금액,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검사님 개인의 판단입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카밀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뒤에는 여당 실세 페르난도가 있었고 끓어오르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 그리고 2억 브라질 국민의 명령입니다. 박 전무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그에 맞는 대답을 준비하겠습니다. 대답. 무슨 대답이요? 돈이나 준비하세요. 기한은 2주일입니다. 그 안에 입금 안 되면 공장 자산 압류 들어갑니다. 카밀라가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박 전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전무가 말한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카밀라는 자신이 대어를 낚았다고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1,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 그리고 무릎 꿇은 글로벌 기업. 그녀의 시나리오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전무가 조사실을 나서며 보여준 그 서늘한 침묵. 그것은 겁을 먹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가 숨을 고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변명도, 호소도, 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습니다. 다만 물어뜯을 뿐이죠. 브라질이 던진 1,800억 원짜리 청구서, 삼성이 보내올 답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곧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격이 시작됩니다. 카밀라, 검사의 화려한 쇼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나우스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반한 감정, 정확히 말하면 반삼성 정서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광기 어린 애국주의의 발로였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삼성전자 대형 매장의 쇼윈도가 벽돌에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파편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거리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에는 노예 기업 아웃, 브라질을 떠나라 라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삼성 제품을 부수거나 불태우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은 부서진 스마트폰과 불타는 TV 영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 놈들은 브라질 사람을 개돼지로 본다. 우리 땅에서 돈 벌어가면서 세금도 안 낸 도둑놈들. 근거 없는 낭설들이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광기를 부추기기에 바빴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마다 출연한 패널들은 삼성을 성토하며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페르난도 의원은 개선장군처럼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아니면 주요 일간지에 전면 사과 광고를 싣고 바짝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하죠. 그것도 아니면 마쿠에서 로비스트들을 풀어 정치인들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사태를 무마하려 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리고 박진혁 전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박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인다는 소식도 없었고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장이 공격당하고 직원들이 이업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서진 유리를 묵묵히 치우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은 철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의 정치인들은 이 침묵을 공포로 해석했습니다. 페르난도 의원은 사석에서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게, 호베르투, 저 녀석들 겁먹어서 오줌 지리고 있는 거야. 지금 본사에 보고하고 난리 났겠지. 얼마를 내야 우리가 봐줄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걸? 1800억? 아니야. 내가 보기엔 2000억을 불러도 넙죽 낼 기세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시끄러운 걸 싫어하거든.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게 뻔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불길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만났던 그 작은 거인 이건희 회장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류 대우를 받으면서 인류 제품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이지만 자존심까지 파는 장사꾼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습니다. 사냥감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이죠. 지금 삼성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저는 직접 박진혁 전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페르난도 몰래?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이죠. 저는 과거 한국 방문 당시 인연을 맺었던 삼성의 대외 협력 담당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만남은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상파울루 삼성전자 법인 건물, 박 전무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뒷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대기업 본사라면 서류를 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니터만 응시할 뿐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박 전무의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호베르투 의원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전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가 강경해요. 카밀라 검사가 2차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박 전무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발 신용이라도 좀 하십시오.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벌금 협상에 나서세요. 1800억?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브라질 사업 전체를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제가 페르난도 의원을 설득해서 금액을 절반 정도로 깎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쇠목 같은 결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협상이라니요. 저희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라니요. 브라질 정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행위. 그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브라질 상원의원으로서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박 전무, 현실을 직시하세요. 브라질은 인구 2억의 시장입니다.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에요. 이곳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 인도? 거기도 정치적 리스크는 있어요. 여기만큼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없습니다. 자존심 좀 굽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 전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거대한 세계지도로 다가갔습니다. 의원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로? 항만? 전기? 아닙니다. 그가 지도 위에 브라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 그게 무너진 곳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1800억을 주면 내년 선거 때는 3000억을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공장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까?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서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브라질을 믿었습니다. 5조 원을 투자했고 2만 5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예 농장주라는 오명뿐이군요. 신뢰는 깨진 유리잔과 같습니다. 다시 붙일 수 없죠. 그 순간 저는 책상 한 구석에 놓여 있던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옆에 작은 영어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엑소더스, 단계적 철수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엑소더스, 탈출. 그들은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설마 정말 떠나실 생각입니까? 제 질문에 박 전무는 대답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동안 브라질에서 저희 기업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그것은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작별 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 다시 생각하세요. 이건 브라질 경제에 재앙이 될 겁니다. 수만 명이 실직할 거예요. 당신들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손해라. 의원님, 삼성은 1년에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냅니다. 브라질 공장 하나 문 닫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삼성이라는 파트너를 잃으면 앞으로 어떤 글로벌 기업도 이곳에 마음 놓고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는 우리가 아니라 브라질이 보는 겁니다. 그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박 전무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의원님, 내일 오전 10시 저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부디 그 자리에 와 주십시오. 마지막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까? 박 전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삼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삼성 매장에 계란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던진 그 계란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돌멩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여당 지도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페르난도 의원은 아침 회의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야. 삼성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연락이 왔어. 봤지? 내 말이 맞잖아. 항복 선언하러 오는 거라고. 1800억. 아니 그 이상을 받아낼 수도 있어. 오늘 저녁에 샴페인이나 터뜨리자고. 카밀라 검사도 흥분된 표정으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삼성이라는 거인을 무릎 꿇린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확신했겠죠. 오전 9시 55분 브라질리아의 호텔 컨퍼런스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수십 개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각 10시 박진혁 전무가 임원진 5명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웃음기는커녕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 무표정. 그 서늘한 기운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전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페르난도가 예상했던 두툼한 사과문도 카밀라가 기대했던 합의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 없이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말이죠. 존경하는 브라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서막이었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뱉은 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호텔 컨퍼런스룸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 위에 박진혁 전무를 겨누고 있었고 브라질 전역의 TV 채널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마이크 앞에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는 가볍게 떨리는 듯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 전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페르난도 의원의 사무실 TV를 통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위스키 잔을 든 채 킬킬거렸습니다.
봐라. 저 표정. 항복문서 낭독하기 직전에 패장 얼굴 아니냐? 이제 죄송합니다. 벌금 내겠습니다. 제발 공장만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빌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되고. 하지만 박 전무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페르난도의 예상을 산산히 조각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년간 브라질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아마존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5조 원의 투자, 2만 5천 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연간 30억 달러의 수출. 우리는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례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기자들도 지루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박 전무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라질 정부와 검찰은 저희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저희가 일구어온 30년의 역사를 착취와 기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먹고 자라지만 그 뿌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도박일 뿐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기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전무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브라질리아의 정치인들을 그리고 카밀라 검사를 똑바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오늘부로 마나우스 사업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6개월에 걸쳐 마나우스 제1, 제2, 제3 공장의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인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멕시코 몬테레이 주정부와 베트남 하노이 당국과의 이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전무는 마이크를 끄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1초, 2초, 3초.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 기자들이 멍하니 있다가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철수라뇨? 진짜로 떠난다는 겁니까? 2만 5천 명의 직원은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합의된 내용입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박 전무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냉정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페르난도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저 미친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야? 청산? 이전? 누구 마음대로? 페르난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당장 노동부 장관 연결해. 그리고 카밀라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당장 출국 금지시키라고 해. 감히 브라질을 협박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는다는 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삼성의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전무가 회견장을 빠져나간 지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제 보좌관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메일이 계속 옵니다.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LG입니다. LG전자가 방금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보좌관이 내민 화면에는 LG전자 브라질 법인 명의의 긴급 보도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LG전자 상파울루 캄피나스 공장 증설 계획 전면 보류 및 사업 재검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브라질 내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5억 달러 규모의 캄피나스 공장 증설 투자를 무기한 보류하며 현지 생산 물량의 40%를 멕시코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을 잇기도 전에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브라질 법인 피아시카바 공장 3교대 근무제 폐지 및 생산량 50% 감축 결정.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것은 마치 군사 작전 같았습니다. 삼성이라는 선봉장이 돌격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주력군들이 일제히 포문을 연 것입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 위기 상황에서 똘똘 뭉쳐 대응하는 스크럼 전략이 브라질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움직이자 그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협력 업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계 중소기업 60여 곳이 모인 주브라질 한국기업협의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남지 않겠습니다. 원청 기업이 떠나면 우리도 떠납니다. 그들은 더 노골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브라질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우리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업할 명분도 의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본국으로의 철수 및 제3국 이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60개 기업, 고용 인원만 합쳐도 5만 명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마나우스뿐만 아니라 상파울루, 피라시카바, 소로카바 등 브라질 주요 공업 도시들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제조업의 생태계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카밀라 검사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검사님, 삼성의 철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잉 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거만했던 카밀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횡포입니다. 1,800억 원 벌금을 안 내려고 국민을 협박하는 쇼입니다. 그들은 절대 못 떠납니다.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면 이미 주요 설비는 지난달부터 유지, 보수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걸 몰랐습니까?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카밀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챕터가 없었겠죠. 악덕 기업은 벌금을 내고 굴복해야 하는데 판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다니 그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브라질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베스파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셀, 즉 공황 매도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 브라질은 이제 투자 부적격 국가다. 월스트리트의 분석 보고서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삼성 하나가 아니라 코리아, 잉크 전체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는 브라질 리스크의 확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환율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회 앞 광장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규탄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은 더 이상 삼성 아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자리 돌려내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불과 4시간 만에 여론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공포는 분노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가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직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페르난도였습니다.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베르투, 자네 그 박 전무랑 안면이 있다고 했지? 지금 당장 연락 좀 해봐. 우리가 실수했다고. 벌금 깎아주겠다고. 아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발 좀 말려봐.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페르난도,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발표한 지 4시간 지났어. 되돌릴 수 있다고. 당신은 아직도 그들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기 전에는 절대 도로 넣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멕시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박 전무가 오늘 발표한 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결과 통보예요. 이 개자식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TV 뉴스 속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마나우스 공장 상공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대형 트레일러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트레일러 안에는 브라질의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라질리아의 모든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고 재무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둑은 터졌습니다. 신뢰라는 둑이 무너진 자리로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맨 앞에서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간 것은 다름 아닌 마나우스의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실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거대한 진공 상태. 그 공허함이 브라질 경제를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도미노는 이제 막 첫 번째 블록이 쓰러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침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진혁 전무의 폭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하루는 브라질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리아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지만 그들의 결론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TV에 나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도의 협상 전술입니다. 30년간 뿌리내린 기업이 하루아침에 짐을 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페르난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삼성의 쇼에 속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멈춘다고요? 천만에요. 당장 다음 달에 출시할 스마트폰 물량을 맞추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저러다 슬그머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희망사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나우스 현지에서 날아온 한 장의 사진이 브라질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나우스 항구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항구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3척이 정박해 있었고 삼성전자 공장에서 나온 수백 대의 트레일러가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을 이루며 항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마다 선명하게 찍힌 목적지 코드, 데스티네이션 몬테레이 멕시코, 데스티네이션 하이퐁 베트남. 그것은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쇼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하고도 신속한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삼성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극비리의 주요 생산, 설비의 해체와 이송 계획을 수립해왔다고 합니다.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핵심 금형과 로봇팔들을 분해해 박스에 담아두었고 카밀라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며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배를 예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의 그 무서운 추진력, 소위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철수 작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무원들이 서류 도장을 찍으며 탁상 공론을 벌이는 동안 삼성은 이미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시장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오후 1시 상파울루 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삼성협력 업체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그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브라질은 끝났다. 탈출하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보베스파 지수가 6% 넘게 급락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 헤아라 환율은 달러당 5.5 헤아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국가의 구매력이 10% 가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당장 슈퍼마켓의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주유소로 달려가 줄을 섰습니다.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나우스 산업단지. 그곳은 마치 거대한 폭격을 맞은 도시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이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던 연기가 사라졌고 24시간 돌아가던 기계 소음이 멈췄습니다. 그 적막함이 소음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에는 소위 삼성타운이라 불리는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2만 5천 명이 먹고 마시고 자는 곳이었죠. 식당 500개, 편의점 100개, 미용실, 세탁소, 헬스장, 그 모든 가게가 삼성 직원들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식당가는 이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나우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째 한 식당을 운영하던 교포 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 어제 점심 장사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원입니다. 0원. 그는 텅 빈 홀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퇴직금이라도 챙기려고 은행에 줄을 섰는데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아끼는 판에 외식을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부로 문 닫습니다. 식자재 납품 업체, 주류 도매상, 건물주,
줄줄이 망할 겁니다. 삼성 하나 나간 게 아니에요. 마나우스 경제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삼성의 1차 협력 업체인 동진테크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곳이었죠. 사장님은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원청이 떠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겠냐? 우리도 멕시코로 간다. 같이 갈 사람은 비자 수속 밟아주겠지만 여기 남을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다. 그 회사 직원만 8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60개였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포장 박스, 물류, 경비, 청소 용역. 도미노는 잔인하고 정확하게 넘어갔습니다. 삼성이 멈추자 협력업체가 멈췄고, 협력업체가 멈추자 그들에게 밥을 팔던 식당이 망했고, 식당이 망하자 식재료를 대던 농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나우스 시청의 세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소문이 돌자 시청 앞은 항의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삼성이 아닌 정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태를 기획했던 카밀라 바르가스 검사였습니다. 그녀는 삼성의 철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여론을 다시 반전시켜보려는 최후의 발악이었죠. 법원 앞 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그녀가 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삼성의 행태는 명백한 국부 유출이자 먹튀입니다. 우리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닥쳐라. 이 마녀야. 군중 속에서 날개란 하나가 날아와 그녀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남편 직장 돌려내. 네가 정의의 사도냐?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굶게 생겼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단상을 향해 물병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삼성 공장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물러가라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 들려 쫓겨나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탔던 검찰 차량은 성난 군중에 의해 유리가 모두 깨졌습니다. 그녀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하는 데는 딱 3mm 걸렸습니다. 페르난도 의원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여당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통령은 페르난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 몇 명의 목이 날아간다고 해서 무너진 경제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엑소더스의 충격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도요타 브라질 법인은 예정되어 있던 하이브리드 엔진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중단한다. 이 말은 삼성 박진혁 전무가 했던 말에 세련된 표현일 뿐 뜻은 같았습니다. 너희 나라 못 믿겠다는 것이었죠.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의 포드, 글로벌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브라질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순식간에 기업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순간은 며칠 뒤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경제부 장관을 난타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장관님, 삼성 공장 부지를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장관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화웨이와 샤오미 측에 접촉해 보았습니다만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장내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헐값에 넘기겠다고 했을 텐데 그들이 말하길 삼성이 포기하고 나간 곳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이 못 견디고 나간 곳에서 자신들이 성공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리고요? 그 공장 설비가 너무나 완벽하게 해체되어 있어서 껍데기만 남은 공장을 인수해봤자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삼성은 떠날 때조차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될까봐 핵심 설비는 가져가고 가져가지 못한 것은 철저히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넓은 공장은 이제 누구도 쓸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브라질은 자존심을 세우려다 팔다리를 잘린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혁 전무를 만나야겠소.
내가 직접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대통령이 일개 외국 기업 임원을, 그것도 떠나겠다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국격?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국격이 밥 먹여주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해. 그가 떠나면 우리 정권도 끝이야. 그렇게 역사적인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장소는 대통령 관저.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의 시계는 브라질의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박 전무는 이미 브라질에 없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급하게 전용기를 띄워 박 전무를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애원에 가까운 추태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주일 전 1,800억 원을 내라며 큰소리치던 그 위풍당당하던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제발 돌아만 와달라며 세금도 안 받고 땅도 공짜로 주겠다며 읍소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특히 삼성은 한번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미 신뢰 불가 판정을 받은 파트너에게 다시 손을 내밀 만큼 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블록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브라질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거대했습니다.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플라날투. 그날 관저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통령은 초췌한 얼굴로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무장관이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 적힌 붉은색 그래프들은 마치 국가의 심전도가 멈추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베르투 의원, 자네가 그 박 전무라는 사람과 안면이 있다고 했지? 대통령이 마른 세수를 하며 물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카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네. 떠났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야 해. 이대로 가면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IMF 구제금융을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빠져나간 구멍이 둑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둑으로 브라질 경제 전체가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직접 만나겠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겠어.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고 해. 세금? 20년 면제해주지. 땅. 마나우스 공단 전체를 공짜로 주겠어. 노조? 파업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묶어두겠다고 약속해. 제발. 제발 자리만 좀 만들어주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외국 기업 임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삼성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아니, 어쩌면 불행히도 박진혁 전무는 아직 브라질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인 청산의 마지막 서류 작업을 위해 상파울루에 머물고 있었죠. 그는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단, 장소는 대통령궁이 아닌 상파울루의 삼성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을 찾아가는 모양새, 의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브라질 정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통령 전용 헬기가 상파울루 삼성 본사 옥상에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경제부 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수행원만이 동행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 전무는 이미 짐 정리가 끝난 텅 빈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박 전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깍듯함 이상의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전무, 아니, 삼성전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했던 것 같소. 브라질 정부는 삼성의 기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불미스러운 일은, 그래, 행정착오였소. 내가 책임지고 관련자들을 문책했소. 카밀라, 검사는 파면되었고, 노동부 장관도 경질했소. 대통령은 준비해 온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습니다. 법인세 영구 감면, 전기료 50% 인하,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외국인 투자보호위원회 설치까지. 그것은 특혜를 넘어선 사실상 국가가 기업에게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2만 5천 명의 직원이, 아니 2억 명의 브라질 국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행원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회의실을 감돌았습니다. 박 전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한국에는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희망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을 떠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인건비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오늘 각하께서 주신 이 파격적인 혜택들,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요? 다음 대통령이 나와서 이건 전 정권의 특혜다라며 다시 1,800억을 내라고 하면 저희는 또 짐을 싸야 합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요. 내가 법으로 보장하겠소. 법이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신뢰라는 자산은 쌓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100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박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멕시코 공장의 조감도를 가리켰습니다. 카카. 몬테레이 공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하이퐁 공장 라인 증설도 끝났습니다. 저희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브라질이 멈춰있는 동안 저희는 살기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쩌란 말이오. 그 많은 실업자들은 대통령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의 냉정함이 곧 그 감정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정부가 고민하셔야 할 몫입니다. 저희가 고용했던 직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의 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의리였습니다. 박 전무는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감사했습니다. 부디 브라질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재무장관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파울루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눈에는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마나우스 제3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박 전무의 말대로 공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에는 임대문이라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유령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공장 주변은 슬럼가로 변했습니다. 한때 삼성 직원들이 살던 깔끔한 아파트 단지는 유리창이 다 깨지고 갱단들의 낙서로 도배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마약 거래와 총격전이 벌어지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실직한 가장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구걸하러 나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참혹합니다. 마나우스 지역 실업률 45%, 범죄율 300% 증가, 브라질 전체 GDP 성장률 마이너스 2% 기록. 이것이 우리가 치른 5만의 청구서였습니다. 가끔 이곳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20년 전 이건희 회장의 경고처럼, 그리고 18개월 전 박진혁 전무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립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미래는 없다.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을 악마로 만들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폐허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협박에 굴하지 않았으며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고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브라질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와 내장만 쏟아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죽은 거위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브라질리아의 정치인들은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 정권 탓을 하고 누군가는 세계 경제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녹슨 공장 정문은 이제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역사에 남아 영원히 증언할 것입니다. 오만한 정치가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를 잃은 국가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입니다. 저는 폐허가 된 공장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박 전무가 주고 간 그 스마트폰이 들어 있습니다. 액정은 꺼져 있지만 그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없이 부끄러워 보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나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그 투자가 일자리가 되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상식적인 나라. 우리는 그 상식을 잃어버렸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뼈아픈 반성문이자 살아남은 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1,800억 원 벌금 통보, 2만 5천 명 일자리 증발, 30년 투자, 단 6개월 만에 철수 완료.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한국 기업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묵묵히 짐을 쌌고 조용히 신뢰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기업들이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신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 문장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기업의 자존심을 지키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